마. 맛있게 먹으면서 살 빼는 비밀.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윤식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메인 셰프 홍래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식단의 박가순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박가순이님이랑 방송하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저 버리고. 버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녹음을 하게 좋았어요? 됐는데. 네? 좋았어요? 아니요. 녹음 환경 시절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리고 좀 주제와 관련된 질문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박가수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박가수님 혹시 지구상의 동물 중에 유일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있나요? 그냥 없다 이러지 마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네. 유일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동물.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죠? 인간. 그쵸.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네. 네, 유일하게 맞습니다. 그걸 맞췄다고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요. 유일하게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동물은 또 무엇일까요? 인간. 역시 인간이죠. 즉,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자연 상태에 살아있는 음식을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우리 인간만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어요. 맞네요. 뭐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기르는 가축 있잖아요. 애완동물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들은 비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예를 들어 오랑우탄, 원숭이 이런 네. 무리들 있잖아요. 네. 가끔 보면 그 중에서도 약간 좀 통통한 애들 있는데 걔들은 비만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랑우탄이 뭔가 식스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나 호코끼리 보고 뚱뚱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들 안에서는 제 뚱뚱이 이렇게 말을 하진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기존에 나와 있는 말도 안 되는 다이어트 방법을 다 중단하고 아까 제가 말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상식적인 식습관을 통해 비만을 해결하자는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계시네요. 할아버지래요. 순간 하비 다이아몬드에서 하체 비만했다는 줄 알았어. 하비. 이름도 되게 네이밍도 좋네요. 저 그렇게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맞네요. 어쨌든 그 하비 다이아몬드라는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요. 네. 이분이 쓰신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너무 좋네요. 다시 네.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쵸. 이 책의 부제가 바로 오늘 제 주제와 맞닿은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여기서 출발하고 이 책에서 이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순리적인 다이어트 이거를 얘기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5회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바로 그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가인가요? 일단 하체 비만 아니고요. 근데 뒤에 이름에 다이아몬드 붙는 게 참 있어 보여. 한 명 더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작가. 누구 있지? 그 총균세를 쓴 제렌 다이아몬드. 맞다. 네. 알고 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 진짜 무식하지 않아요. 억울해. 나 총균세 알고 있었는데. 읽어보셨어요? 일단 저 총까지만 읽었어요? 예. 균세는 못 가고? 솔직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총균세 약간 무슨 내용이죠? 그 책이?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그 인류 문명이 이제 읽었어요? 네, 저 읽었거든요. 진짜? 인류 문명이 총, 균, 쇠 이게 우위에 따라서 그 문명이 어느 문명이 성장하고 어느 문명은 발달 더디게 되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인류 문명사에 대한 내용을 근데 진짜 쓴 겁니다. 좋은 책이에요. 어때요? 그걸 읽게 되면은 전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좀 한눈에 꿰뚫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이아몬드 분도 유명하시고, 네. 자, 이 하비 다이아몬드. 자, 이분이 바로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신데 이분이 누군지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분은 그
베트남 전쟁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그때 공군으로 참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고엽제 후유증 아세요? 네. 그쵸. 여기 밀림에 있는 밀림 베트남 밀림이 많잖아요. 거기 약을 뿌렸다면서요. 그쵸. 왜냐면 밀림 때문에 그 베트남 군인들이 베트공들이 안 보여가지고 미군들이 그 나무를 다 죽이려고 고엽제란 걸 뿌렸는데 그때 이제 베트공뿐만 아니라 미군들 우리 한국 군인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비 다이아몬드 그 병마에 시달렸다고 하고 제대를 했는데 20대 나이에 178cm였는데 90kg의 고도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체중을 감량할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책에 나오면 거의 몇십 가지의 다이어트를 다 해봤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다 잘 돼가 체중이 감량되더라도 결국 다시 찌고 감량되더라도 다시 찌고 그래서 요요 현상을 수백 번 반복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난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연히 자연위생학이라는 그 되게 낯선 그 학문의 대가를 만난다고 합니다. 약간 그 산신령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책에는 그렇게 묘사된 약간 그런 걸로 묘사를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그분을 만나게 돼서 3년가량 같이 하게 되고 25kg을 감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너무 영감을 받게 돼서 10년간이 자연위생학이란 걸 철저히 연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그 학위나 그걸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현재 나이는 거의 70살이 넘는 할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여전히 할아버지인데도 다양한 강연과 저자 활동을 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 컨설턴트로 현재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강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활발하게 네, 현재는 활발하게 저자 활동이나 세미나하고 이분이 세미나를 한번 열게 되면 미국에서 진짜 수만 명이 이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 트렌드라 되게 좀 약간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약간 슬로우 라이프 그리고 슬로우 라이프. 약간 생식. 요즘 되게 로우 푸드도 되게 좀 많이 유행하고 샐러드를 많이 먹고 날 것 그대로. 네, 날 것 그대로도 많이 먹고 그런 거랑 좀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거의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지금 이 책을 내놓은 게 굉장히 오래전의 내용이에요. 2000년 초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썼던 이 자연 불변의 법칙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아까 그 이분이 이제 자연위생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연위생학이 어떤 거예요? 자, 말씀 진짜 잘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자연위생학이란 걸 알아야 돼요. 이분이 이 자연위생학을 토대로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자연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몸이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게 일단 기본 원리예요. 아나키 아니야 이거? 아나키? 아나키 몰라요? 아나키 뭐예요? 그 뭐지? 만화예요? 아니 아나키가 그 내 자식들 아팠을 때 약을 안 쓰고 그대로 사입이에요? 약간 그걸 주장하는 그 한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키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참 사회 문제 또 대두됐던 게 뭐냐면 안 아픈? 그러니까 아나키가 아키라는 사람이군요. 안 아픈 아이키 키우기 아니야. 안 아픈 아이키 키우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약 안 먹이고 아이 키우기의 약자. 그래서 안아키. 약간 그거군요. 병 걸렸는데 기도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기도는 안 하는데 여튼 똑같아요. 우리 몸은 알아서 정화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근데 이분은 그거랑 달라요. 뭐 몸이 아팠을 땐 당연히 약을 먹는다는 거고 이분은 일단 아까 말한 자연위생학이란 게 음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스스로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정교한 체중 조절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약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제 몸은 그렇게 찌거나 막 살이 막 찌지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좀 약간 힘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 뭔가. 근데 그때는 똑같이 먹어도 더 많이 먹지 않아도 쪘어요. 난 그게 되게 신기했어. 왜냐면 그동안 내가 이때 더 먹었다 이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더 쪘고 심지어 제가 한참 취업 활동할 때는 똑같이 먹었는데 그때는 살이 더 빠졌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뭐 더 영양분이 섭취를 안 해서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뭔가 좀 요즘 느꼈던 게 내 몸이 스스로 좀 조절을 하나? 내 컨디션에 맞춰서 이걸 좀 하나? 영양분을 더 흡수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약간 지금 박가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 약간 느끼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인간의 몸이란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몸의 건강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기만 한다며 우리 몸은 항상 체중을 조절하고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이 식사 시간에 자연의 법칙을 가장 위반하고 몸을 배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비만과 병을 얻게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식습관을 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비만과 병을 치료할 수 있다가 바로 이 자연위생학의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되게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법. 그러니까 자연위생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낯설고 뭐지? 약간 위생? 자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잘못 지었어. 누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 영어를 지금 원문을 모르겠는데 자연위생학이라는 그 말을 좀 번역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한문 쪽을 하려면 또 항상 한문으로 접근하면 되게 어렵게 말을 쓴다고요. 네네. 알죠? 물리든 뭐든 간에 되게 어렵게 써요. 자기들만 알게끔. 맞아. 그건 맞아. 그거 맞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자연학 아니면 자연식단학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위생학 좀 어렵게 썼어요. 오늘 우리 박하수님 모두까기 약간 모두까기 오늘 모드네요. 다 까네 오늘. 오늘 다 까는 모드. 네. 오늘 되게 긴장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연위생학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책에서 이제 몇 가지 더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것들 몇 가지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나왔던 게. 네, 첫 번째는 이제 밤에 늦게 먹으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왔죠. 그렇죠. 왜 그냥 안 보고 우리 박하수님 왜 밤늦게 먹으면 왜 안 될까요? 일단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될까요? 왜냐면 이제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먹으면 약간 수면 상태로 이제 몸이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뭐 섭취를 하면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애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꾸 부담이 되고 장구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흐름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네요. 마치 이 책을 본 것 같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지금 박가수님께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해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다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지는 아는데 왜 안 되는지는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정말. 그쵸. 그냥 안 되나 보다. 우리들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고 그냥 외우는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 그런가 보다. 네, 그런가 보다. 근데 이 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몸에 24시간 순환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몸에도? 네, 몸에 순환 리듬. 우리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웨덴 과학자 이름 어려워요. 네, 읽어줄게요. 네, 이름 읽어줘요. 네, 아레 와이르랜드. 발음 좋은데 오늘. 네, 그 과학자인데 발음이 안 될 거 가지고 그분이 이제 연구에 의하면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하루의 규칙적인 세 주기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일명 인체의 8시간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 요걸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일어나 맨 처음에 낮 12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바로 섭취 주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먹고 소화시키는 주기고 그 다음에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가 바로 동화 주기라고 합니다. 동화란 말은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새벽 4시에서 낮 12시가 배출 주기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나오는데 바로 몸에 있는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밤늦게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깨어났을 때 아까 말한 그 개운하지 않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을
맞아요. 받는다. 우리 박가수님 잘 알잖아요, 이 느낌. 네, 맞아요. 저 야식을 좋아하니까. 야식도 아니시면 술 먹고 난 다음에 아침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술을 마시면 당연히 그다음 행오버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근데 밤늦게 야식을 먹게 되면 거의 마치 술을 마신 것 같은 그런 푸드오버가 돼. 섭취오버. 오늘 좀 좋은데요? 그렇게 약간 해롱해롱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유는 아까 말씀 진짜 잘해주는데 밤늦게 먹은 음식이 위를 떠난 이후에 아까 말했잖아요. 새벽 4시,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가 동화주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때는 그 음식물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동화주기를 이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연적 인체 주기를 잘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현재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독성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까 말한 그 배출주기 있잖아요. 네. 새벽 4시에서 낮 12시를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체 사이클에 맞게 흐름에 맞게 이제 섭취와 네. 이제 약간 흡수 네. 그 배출을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가끔 그런 거잖아요. 뭐 야행성이 아니면 뭐 아침형 인간이야 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무조건 야행성이야 라고 해서 맨날 밤새면 네네. 몸이 망가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쵸. 그 말은 결국에는 내 인간이란 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이 몸 자체가 그쵸. 인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연도 이런 사이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사이클에 맞춰서 이제 딱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박가수님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게 있잖아요. 너무 그냥 자동으로 자잖아요. 잘 시간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는 시간들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이 주기를 어기는 습관, 먹는 그렇죠. 습관, 특히 수면하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질 경우 저는 특히 이거 얘기하면서 그 간호사분들 있잖아요. 3교대 하시는 분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했던 제 친구도 간호사분들 좀 몇 명이 있는데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또 교대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쵸. 기능직 분들도 많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정말 그래요. 예. 그런 분들이니까 사실 이건 조금 예외적인 건데 저는요 뭔가 3교대, 2교대 하는 이 일 자체가 그 인간에게 너무 기계화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그 사람, 그러니까 저는 승무원도 굉장히 안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맞아. 힘든 직업이죠. 힘든 직업이죠. 아니 낮과 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직종에 근무하신 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이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뭔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만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사실은 생업이니까. 네, 현재 하고 있는 그 3교대, 2교대 낮과 밤이 바뀌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고 자, 근데 아까 제가 배출 주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네,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때? 배출 주기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고요? 네. 그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를 내보내는 그 시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독소, 이 독소가 왜 중요한지, 왜 독소 배출이 왜 중요한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독소란 말 자체가 독소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몸 안에 있으면 안 좋은 작용하겠죠. 맞아요. 뭐 피부 트러블 생긴다던가, 뭐 위장이나 장이 안 좋게 한다던가. 네. 비만은 몸속의 독소 때문이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존 틸든 박사라고 이분이 독혈증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역시 어려운 말이죠. 우리 박사님 영어 원문을 알고 싶어. 진짜 그 독혈증이라고 해야 되는지. 톡식매니아래요. 톡식매니아. 톡식매니아? 네, 톡식매니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은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독성 노폐물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네네. 몸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몸에 이 과잉 독소가 쌓이게 돼서 그게 바로 비만의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독성 노폐물이 생기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거 한번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몸은 하루에 3,000억에서 8,000억
개의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진짜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루에 3천억 개나 8천억 개가 계속 낡은 세포가 새 세포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낡은 것이 이제 독성을 내는 독성 노폐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천억 개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끔찍해요. 네. 그 독성 노폐물 어떻게 하죠, 이제 인체가? 장, 방광, 폐, 피부를 통해 이제 가능한 빠르게 그 독성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약간 좀 슬프다. 왜요? 왜냐면 더 슬퍼? 그 세포가 지금까지 내 몸을 위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애들로 대체가 되는데 또 하필 나쁜 애로 변할까? 얘들은 좋은 애로 변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성화성 성선설처럼 되게 이 아이는 하필 이렇게 나쁜 독성으로 변할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저는 조금 보탠다면, 그러니까 결국 죽은 세포가 됐잖아요. 생명 활동을 끝낸 죽은 세포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인간을 따면 시체가 된 거니까. 그쵸. 시체는 썩길 마련이잖아요. 비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비료가 아니라 나쁘게 하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체는 약간 방광이나 폐, 피부를 통해서 이제 빠르게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그런 트러블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독성이 많을수록. 맞아요. 두 번째 이유가 또 뭐 있죠? 독성 노폐물 생기는 이유? 제대로 소화되거나 동화되지 못한 음식물 찌꺼기가 몸 속에서 독성 노폐물이 됩니다. 이게 진짜 사실은 키포인트죠. 이게 진짜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바로 이유입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아까 뭐 서두에서 말했지만 인간은 음식을 요리해서 먹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튀기고 찌고 또 볶고 이제 또 삶는 과정 통해서 자연 상태 음식은 당연히 변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원숭이가 바나나 삶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워 먹고 갈아 먹고 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결국 인체는 그 불완전한 소화 과정을 거쳐 많은 음식물 찌꺼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찌꺼기가 발생되면은 과연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다시 또 독성 노폐물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성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보다 만약 생성되는 게 더 많으면 이제 몸 안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소는 산성이에요. 보통 몸에 이렇게 되면 몸에 산성이 쌓이게 되는데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은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체중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 포카리 세트 많이 마셔야겠는데. 알칼리 이온 음료를 많이 마셔야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다 날씬해졌겠죠. 포카리 먹은 사람이. 근데 지금까지 나 살 빼려고 포카리 먹을래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보면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아니 여기 작가 이 저자도 수백 번의 다이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포카리 다이어트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아니에요. 이어가시죠. 어쨌든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중화자궁이라서 결국 몸이 산성화되면 결국 비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제거되지 못한 독성 노폐물은 몸 어딘가 이제 저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노폐물을 예를 들어서 뇌나 심장, 간처럼 중요한 곳에 쌓아두겠어요? 아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죽을 수도 큰일 있죠. 나죠. 뇌 옆에 여기에 노폐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돼. 그럼요. 가뜩이나 뇌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덜 중요한 신체 기관에 저장이 되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부위들입니다. 어디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벅지, 엉덩이, 허리둘레, 팔뚝, 턱 밑, 바로 이중턱을 말하는 그쵸 맞습니다. 지긋지긋한 것들. 바로 이런 독성 노폐물이 바로 이런 곳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독성 노폐물을 제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비만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나쁜 거. 진짜 비만 키포인트는 여기서 딱 독성 노폐물로 딱 정의를 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제거도 해야 되잖아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그런 노폐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